운영위원장, 신촌대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고대생들 서울대를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들자고 한 건 제가 아니고 이분입니다. 신촌 지역에서 물총축제라는 행사를 주최하는 축제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와서 내가 신촌대학교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처음 하게 됐고요.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이 뒤에 있는 공간이 저희 신촌대학교 처음 만들었던 강의실입니다. 원래 신촌에 있던 망한 건물들, 공실,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이 결혼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신촌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총장을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총장을 뽑으려고 했냐면 총장은 이 간판인 거죠. 얼굴. 페르소나라는 건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촌대학교의 어떤 대외적인 얼굴로서 권학 이념을 상징하고 또 언론 홍보도 하고 저희는 이걸 그냥 저희끼리 그냥 강의만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이걸 사회로 널리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냐면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죠. 도울 김용옥 씨, 정은차 서울대 총장, 우석훈 88만 원 정도 책 쓴 우석훈 박사 이런 사람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처음 신촌대학교 하다고 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19살짜리 여고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홍대 입구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미용사분의 딸이었는데 걔는 뷰티학과 예뻐져 볼과라는 과를 신촌대학교에 만들려고 온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희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김용욱님이 정은찬이니 우석훈 나는 우리 모르겠다. 청년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모르는 사람을 왜 총장으로 데려오려고 하느냐. 그거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대안을 찾자. 라는 쪽으로 다시 얘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상상 속의 캐릭터나 역사 속의 인물이나 실존인물 포함해서 한번 뽑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였어요. 피터팬이 총장인 대학이면 왜 안 될까? 피터팬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의 상징이잖아요. 네버랜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돈키호테가 총장이면 왜 안 되지? 사실은 이런 여기는 고려대 이렇게 멀쩡한 건물도 있고 뭐 학위도 주고 등록금도 몇백만 원이죠. 하지만 저희는 등록금도 얼마 안 되고 건물도 없어요. 다 이렇게 어디 빌붙어서 합니다. 건물 같은 거. 그런 사실 이런 대학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돈키호테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우리 신촌대학교 얼굴로 내세워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를테면 고길동 선생님. 고길동 선생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엔 악역 캐릭터였어요. 처음 불교에서의 고길동은 악역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물복지의 선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유기동물들이잖아요. 사실 이게 도마뱀도 그렇고 타조도 그렇고 외계인도 그렇고 이런 유기동물들을 데려다가 버리지 않고 걔들이 집에 데려오시고 외계인도 끌어들이고 별의별 사고를 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졌다. 그런 사람이 우리 신촌대학교의 총장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워낙 말씀 프로그램이 다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책임지고 가는 그런 분. 그리고 집을 제공해줬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큰 역할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같은 분. 집변전을 만들어서 청년 학자들을 이렇게 불러냈죠. 이수진 장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학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순 여사. 18살이 여고생이 사실은 3.1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여의도 여고를 다니는 19살 여고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어 시험을 보다가 시를 분석해가지고 정답이 1, 2, 3, 4 중에 맞는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보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 시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그냥 수능을 안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안 가겠다. 대신 나는 수능 보아서 남들 가는 지금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배움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신촌대학 그런 것들을 막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가 신촌대학교까지 소개받아서 오게 됐던 거죠. 이 친구도 같이 준비하는 모임의 팀원이었는데 네가 한번 총장을 해봐라. 왜 대학 교수, 뭐 박사 이런 사람들만 총장을 해야 되느냐. 19살 여고생이 총장을 하면 왜 안 되냐.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는 제가 주최했던 청소년 연설전이라는 행사에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때 이 친구가 연설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주에서.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그래? 답이 뭘까요? 바다로 가면 되지. 바다에서 경쟁하면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겠죠. 거꾸로죠. 거북이를 이기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왜 안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거리에서 투표를 했어요. 신촌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스티커 투표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스티커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투표도 했어요. 저희가 입학 설명회 같은 걸 한 거죠. 입학 설명회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라 그래가지고 아까 나왔던 총장 후보들을 저희가 코스프레를 한 거죠. 실제로 이 친구랑 아까 그 예뻐져 볼까 그 미용사 딸 그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피터팬으로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돈키호테로 하고 참고로 저는
독일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총장 선거 투표를 현장에서 진행했어요. 머리가 비슷해. 그래서 원래 그렇죠. 온라인 투표를 하고 일동하고 현장 태워가 투표를 같이 진행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 그런 식으로 입학 설명회도 같이 했죠. 그런 결과 선출되게 누가 선출됐냐면 키팅 선생님이 됐어요. 키팅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가 역할을 했던 키팅 선생님을 우리 신촌대학교의 총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학과들이 생겼었냐면 이런 거예요. 예능 정치학과. 왜 정치는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게만 해야 되냐? 예능처럼 재밌게 하면 안 되냐? 예능 정치학과라는 과를 만들자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셜 아트학과. 이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고 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집회할 때 그 앞에서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효녀연합 이렇게 간판 들고 사진 찍혔던 그 청년 예술가죠. 거리에서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 하는. 그래서 4.16 그 세월호 사태 관련된 광화문 집회 이런 데도 되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기소당해가지고 재판받고 벌금 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시네요. 여기성학과장님은 원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이렇게 석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근데 이 원래는 이 가요를 워낙 좋아하셔서 가요에 관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교수님한테 상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어딜 감히 네가 말이야, 서울대 국사학과 나와가지고 가요가 딴따라 얘기를 갖고 역사를 강의를 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엄청 혼나고 이런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던 차에 신촌대학교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신촌대학교에서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길래 형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신촌대학교에서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예쁘죠 볼까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또라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연기나 해볼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연기를 이용한 치료죠. 사이코 드라마. 이 친구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방송에 좀 나오는 탤런트인데 자기가 배운 배우 어떤 연기를 자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사실 일반인도 배워두면 이 과정에서 본인이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학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교식을 진행했어요. 2015년 4월에 신촌한복판에서 거대한 이렇게 음향차를 이렇게 영상 나오는 차를 빌려가지고 신촌한복판에 빵빵 이렇게 음악도 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사를 거창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홍승이라는 친구가 반에 바깥 등록금이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퍼포먼스로 자보도 쓰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이제 저는 기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썼어요. 홍승이 인터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거에 깊이 발을 담글 줄은 모르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엔 저도 그냥 언어부대문을 참여하면서 취재 같이 해가지고 기사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신촌대학교를 왜 만들었냐?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첫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누군가를 육성하는 게 신촌대학교의 목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은 걸 배우고 나누자 이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들어보자, 길러내보자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나 예술, 언론 각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가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목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대한대학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이 문턱이 낮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턱이 낮다. 이 문턱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기 위한 문턱이 낮다라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사실 여긴 고려대지만 고려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년간 열심히 사교육으로 국영수와 암기과목 열심히 해야 되죠. 학원비도 많이 들겠죠. 거기다가 수능을 봐서 붙어야 되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등록금도 1년에 한 달에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내야 돼요. 그렇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우기 위한 문턱도 높지만 가르치기 위한 문턱도 엄청 높아요. 이를테면 저는 기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를 많이 예를 들어요. 내가 만약에 요즘 젊은이들이 카드뉴스라는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기사를 잘 안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림 몇 장 올려가지고 글자 조금 넣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뉴스를 봐요. 그럼 그런 카드뉴스라는 건 새롭게 생겨난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그걸 만약에 내가 고려대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돼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비슷한 걸 배워야 돼요. 박사학위를 따야 돼요. 박사학위를 따서 다시 국내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 강사를 해야 돼요. 기약 없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하셔야 돼요. 정년 퇴임을 해서 자리가 나면 거기 뭐 뇌물을 쓰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여기 교수가 돼요. 교수가 돼서 그 다음에 학교 본부를 또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학문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걸 다 설득을 몇 달에 걸쳐서 해가지고 겨우 승인을 받아서 카드뉴스 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수강생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카드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이란 제도를 통해서는 오히려 그 지식이 전수가 안 되는 거야. 지식의 수단을 막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래 대학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첨단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대학이 그런 지식이 순환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야. 왜? 이미 교수가 된 사람들, 대학의 이사장, 재단, 혹은 교직원,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첨단 지식이 대학으로 순환되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이 알파고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식의 대학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는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문턱이 낮은 대학, 지식의 순환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신촌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초기 운영진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말한 축제감독, 또 청년 정치, 거리예술 이런 사람들이 운영진이 돼서 신촌대학교를 처음에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 달간은 학과장을 모집해요. 지금 학과장 모집했죠. 그리고 또 한 달간은 수강생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수업은 실제로 한 달간 진행돼요. 2월 한 달간 지금 신촌대학교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아랑 캠퍼스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3월달에 진행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수강생들이 기본적으로 뭘 배우고 싶어도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사실은 돈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못 들어요. 무조건 한 달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도 싸게 해야 돼요. 등록금도 비싸면 못 들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싸게, 기간을 짧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학과를 개설하는 원칙은 이거예요. 첫째, 주 1회씩 한다. 일주일에 한 번, 3강에서 4강 한다. 3주에서 4주, 한 달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수업, 모든 수업. 그리고 학과를 개설하고 저희가 이렇게 PT를 하잖아요. PT를 하고 나서 윤정현 학과장이 이렇게 들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되겠어. 이거는 괜찮으니까 개설해.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개설할 권한을 가집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좋은 강의인지 어떤 강의인지 사실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차에 따라주기만 하면, 그래서 PT 하시고 여러 가지 웹자고 내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주면 모든 강의를 다 개설해 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그 강의가 실제로 열릴지 안 열릴지 누가 정합니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학과장 여러분들이 나는 5명이면 수업하겠다. 나는 3명이면 수업하겠다. 나는 10명은 돼야 수업하겠다. 본인이 최저 기준을 정해요. 본인이 최저 기준을 정해서 한 달간 홍보를 해가지고 그 최저 기준을 넘기면 개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못 넘기면 자동으로 폐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자기가 정한 기준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다만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극우 성향이라서 일베 사이트를 너무 좋아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태극기 집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혹은 극좌. 북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난 북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북한 시기에 뭐 이렇게 뭐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골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IS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교회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이태원에. 그런 데 가서 하시고 여기서 종교적인 내용은 안 돼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않다면 뭐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은 강의라면 뭐든지 다 허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수업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에 반값 등록금.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이잖아요. 반값 등록금 해달라는 게 200만 원 해달라는 거잖아요. 반에 반이면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반에 반이면 50만 원이죠. 반에 반이면 25만 원이죠. 반에 12만 5천.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2만 5천 원에 3과목을 듣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수업을 했거든요. 1월, 2월, 7월, 8월.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3과목을 듣고 12만 5천 원을 내면 3과목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왜냐하면 개별 강좌 신청을 한 과목씩 하게 하면 인기학과는 대박나고 비인기학과는 망하고 폐강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3과목을 같이 듣게 함으로써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공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달짜리 프로그램이 한 달로 줄어들면서 3과목을 한 달에 듣게 하는 건 좀 무리예요. 그래서 2과목을 듣게, 2과목에 8만 원 듣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분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학과장이 절반, 운영비로 절반. 그러니까 학과장은 4만 원, 한 과목이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학과장은 학생 한 명당 2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만 원으로는 이 장소를 대여한다든가,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가, 뭐 홍보를 한다든가, 뭐 인건비,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나머지 재반 비용. 가급적 저 이태원 대학교를 제가 운영할 때는 거기서는 수업에 들어가는 기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야금 배워볼 거란 과가 있었어요. 가야금이 있어야 배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야금을 빌리는데 한 달 대여료가 3만 원이었어요. 수강료가 4만 원인데 한 달 대여료가 3만 원.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그 이태원대학교에서는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그런 거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학과장이 2만 원 드리고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 대한대학이 왜 필요하냐? 이제 기본적으로 인생 신모작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 되게 이모작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때는 인생 신모작. 20대에 들어가는 회사를 20대에 나와요. 그럼 이미 20대 때 인생 신모작,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생 직업을 7번에서 8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정규직이 사라진다. 이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발상을 바꿔요. 정규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정규직이 사라지냐면 첫 번째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한 직원을 평생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지금 철강, 해운, 이렇게 조선 다 망하잖아요. 왜 망해요? 왜 망해요? 경영 실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쫓아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80%가 중국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길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 중에 한 80%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기술력이 같아지는 순간 중국의 어떤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직원들은 80%가 다 잘릴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보면 지금 조선해운부터 먼저 온 거지 시간 문제예요. 삼성이 핸드폰 더 이상 안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에서 핸드폰 만드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잘려야 돼요. 혹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카르치 개혁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흔히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저절로 된 거예요. 어떤 기업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받쳐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실업급이에요. 내가 회사 다니다가 잘렸어.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도 내가 받던 월급의 80%를 최대 2년까지 줬다는 거예요. 3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240만 원을 2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리는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또 실업급여만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교육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실업급여 받는 걸 가지고 이런 생물교대학교나 신촌대학교나 이런 데 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새로운 걸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없던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과 여기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직업을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창직이라고 해요. 창업이나 취업이 아니라 창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직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사실은 인생 신모작 시대, 정규직이 사라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다품종 소량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놓고 300명 놓고 하는 건 대형 강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2명을 놓고 가르치든 3명을 놓고 가르치든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강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대학교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수업을 했지만 20명 듣는 수업도 있고 3명 듣는 수업도 있어요. 근데 다 개강해요. 학과장과 수강생들이 서로 합의해서 개강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2명이든 3명이든 뭐 어떠냐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왜 대한대학이냐 제가 이제 칼럼을 썼던 건데 뭐 이거는 그냥 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썼다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과들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가라오케 관련해서 섹스학과라는 것도 실제로 생겼어요. 이 섹스학과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섹스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성교육은 다 그냥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생물학적 이거 1단계 성교육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요즘 하는 얘기가 피임을 가르쳐야 된다. 아니 뭐 콘돔 씌우는 법도 모르면서 무슨 성교육이냐. 야구하면서 피임 가르치자라는 것 정도가 요즘 좀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3단계 성교육. 실제로 침대 위에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 대충 하잖아요. 대충. 남자들은 야동 보고 하고 여자들은 그냥 뭐 이상한 소설을 보고 대충 이렇게 남자들이 하니까 막 쫓아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섹스도 사실 실제로 침대에서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걸 제대로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그렇다고 실습을 하는 강의는 아니었어요. 이런 강의. 실습도 안 돼. 그다음에 이런 거 스피치학과. 아나운서 스피치학과 이거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분기에 3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엄청 비싸요. 아나운서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수업을 4만 원에 하는 거예요. 4만 원에 한 달 동안. 기본적인 건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교육으로 몰려서 너무 과외 형식으로 되는 것들도 신촌대학교에 끌어들여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 글 쓰고 말하기. 이건 제가 하는 강의들인데 왜냐하면 신촌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인생 신모작 시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직업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든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반드시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제가 논작하고 글 쓰는 거, 연설하고 말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요. 그다음에 이런 현대사 인물 탐구. 왜 꼭 역사를 80년대, 50년대 뭐 아까 말한 고대사부터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지식 아닙니다. 지금 현대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정책을 내고 이번 대선에 나오는 대선 주자들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인지 왜 이런 강의는 실제 대학에서 안 열리잖아요. 정책기론을 들어가도 그런 거 가르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냥 알아서 뉴스 보고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건 제대로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물론 왜 김대중 노무현이냐 하면 뭐 이건 개인적인 선호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힐링, 그래서 요가, 아까 요가 강사님도 있었지만 오피스 요가학과, 직장인 연구학과 저기 이해랑 학과장님이 처음에 개설하셨던 학과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직장인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배워놓으면 또 힐링도 되고 새로운 미래를 또 모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실천하는 이런 학과. 예를 들면 홍가희라는 친구는 저 세월호 사고 때 저 MBN에서 인터뷰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화제가 돼서 사기꾼 비슷하게 몰려가지고 검찰에 기소당해서 긴급 체포되고 실제로 독방에 갇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재판 받고 뭐 자기 말로는 뭐 암도 걸렸다고 하는데 모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팬클럽 좋아하고 뭐 이러던 애였는데 갑자기 사회운동가가 돼버렸어요. 그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그래서 망각에 저항할 거라는 과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홍승희 씨 이거 사회예술학과, 소셜아트학과를 사회예술학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거리예술, 특히 4.16 세월호 문제. 그래서 저기 있는 백이성 학과장님하고 홍승희 씨가 같이 4.16 학과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왜 고려대에도 있고 연세대에도 있고 사회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다 있지만 왜 세월호 관련해서 한 과도 기존 연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에서 세월호 관련된 심포지엄 열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세월호 관련된 특강 열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기존 대학교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많은 억대 연봉 받으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9.11 테러가 일어났어. 미국의 대학들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사회학과는 사회학과대로, 행정학과는 행정학과대로, 정치학과는 정치학과대로 엄청나게 연구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연구 성과를 막 쏟아내겠죠.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갖고 제대로 연구한 논문이나 단행본 교수들이 낸 거 있습니까? 다 시민운동가들이나 기자들이 끄적거리거나 좀 나왔죠. 우리나라 학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혀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라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4.16 학과를 만들어서 2학기 정도 운영을 했고 그 당시 지금 국회의원 박주민 변호사나 뭐 그 당시 유가족분들 이런 분들 모셔서 강의도 듣고 저희가 세월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여기서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여러 지역을 넓혀야 되겠다. 왜냐면 신촌까지 사람들이 오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야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태원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태원 대학교라는 걸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노량진 지역으로 또 옮겨서 이런 무중력지대라는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인데 여기서 또 노량진 대학교라는 걸 진행했고 지금 또 동탄 캠퍼스는 그 주부들이 많아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워킹맘 센터라고 해서 신촌대학교 동탄 캠퍼스를 또 거기서 또 가로케 부르면서 형님 어디 가나 다 신촌대학교 대표 강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안암 캠퍼스 바로 이곳. 여기서도 고려대 우리 신촌과 안암은 또 역사적인 또 필연적인 그런 라이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촌대학교를 안암동에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